야 말이야. 아니 엄마, 내가 그냥 버린 거라니까. 에라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버리기는 뭘 버려. 네가 언제 집에서 이런 거 한 적 있어? 너희 아빠나 나나 너 어디 다치기라도 할까봐 어? 하나밖에 없는 우리 귀한 아들내미 무슨 일이라도 날까. 우리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는데 나랑 너희 아빠가 쳤던 기집애 뒤치다꺼리 하라고 너 그렇게 힘들게 키운 줄 알아? 세상에, 우리 아들 얼굴이 이게 다 뭐냐 어? 너 밥은 제대로 얻어먹고 다니는 거야? 세상에, 그 좋던 얼굴이 반쪽이 됐네. 반쪽이 됐어. 너는 옆에 내가 집에서 뭐라는 거야 어? 그거 푼돈 벌어서 뭐 얼마나 대단한 부자 되겠다고 말이야. 네 남편부터 잘 모셔 이년아. 와, 시어머니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죄다 저를 향한 욕뿐이었어요. 뭐가 어떻게 온 건지는 모르겠다만 주말 아침 반찬을 주러 온 건지 뭔지 저희 아파트에 왔다가 자기 아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나오는 걸 본 거였죠. 그걸 보고 뭐가 그렇게나 화가 난 건지 현관문을 부술듯이 두드리고 쳐들어와서는 그대로 제게 음식물을 끼얹는 것이었습니다. 남편 놈도 처음에는 자기 엄마를 말리는 듯 하더니 이 자식이 나중에는 자리 잡고 소파에 앉아있더군요. 앉아서는 저랑 시어머니를 흘끗 보다가 한숨 내쉬면서 핸드폰이나 만지작거리는데 참 기가 차다 못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 말이 없어? 야, 너 나한테 그때 파락파락 대들 때 아주 말 잘하더구만. 왜 지금은 말이 없니? 어디 한번 또 짓거려봐. 어? 짓거려보라고. 왜 말을 못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아들한테 쓰레기를 쥐어줘? 이런 싸가지 없는 년이 못됐냐? 퍽퍽. 시모는 그 두꺼운 손으로 제 등짝을 여러 번 내리쳤습니다. 그때도 남편 놈은 시모를 말리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을 모르는 척하고 있었어요. 왜 맞고만 있었냐고요? 저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증거를 남겨놔야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집에 반려견이 있어서 홈 CCTV가 있었어요. 그 CCTV가 생각이 났고 저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생각에 시모한테 일부러 더 맞고 있었습니다. 얼씨구, 끝까지 죄송하다는 소리가 입 밖으로 안 나오지? 어? 어머머, 야. 너 아주 노려보다가 나 죽이겠다. 어? 뭘 노려봐. 어디 할 말 있으면 해봐. 어? 그래, 네가 어디 얼마나 너 잘났다고 떠들어대나? 내가 한번 들어보자. 아주 기대되네. 어? 말귀를 알아먹는 인간이어야 내가 말을 하지. 안 그래요? 싸가지 없는 년? 못된 년? 내가 싸가지 없고 못된 년이었으면 당신 아들내미 진작에 갖다 버렸어. 알기나 해? 내가 당신 아들내미 먹여 살린다고 1년 가까이를 혼자서 돈 벌어오고 생쇼를 했어. 알기나 해? 친정에서 뭘 배웠냐고? 그러는 당신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셨길래 이렇게 개차반일까? 어? 뭐? 당신? 이야, 이거 이게 아주 그냥 이제 막 나가네. 어? 너 쫓겨나고 싶어? 그리고 우리 석훈이를 먹여 살려? 석훈이가 너를 먹여 살렸겠지? 쫓겨나고 싶어? 내가 내 집에서 왜 쫓겨나? 나가야 될 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지. 이 집 우리 친정이 사준 거 기억 안 나? 내가 내 집 놔두고 왜 나가? 당신 아들 잘린 지 오래전이야. 아줌마 그 잘난 아들이 허구한 날 거짓말에 툭하면 퍼질러 잔다고 일도 제대로 못해. 실적도 없어. 무능력자. 말 그대로 무능력해서 잘렸다고요. 그래도 남편이라고 내가 어떻게든 저 인간 사람 만들어서 데리고 살아야지 했는데 내가 왜 그랬나 싶어? 당신이랑 당신 아들이나 아니 당신 애들 집안 자체가 인간이 안 된 것들인데 내가 뭘 기대했나 싶네? 뭘 그렇게 봐요? 나 당신 아들이랑 안 살 거야. 이런 마당에 나한테 어머님 소리 나오길 기대했어? 웃겨 진짜. 시모는 자기 아들이 직장을 잃었다는 저의 말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소파에 앉아서 방관하던 남편놈 역시 제가 자기의 실직 사실을 시모에게 이야기하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죠.
당황하던 시몬은 금세 표정을 바꾸고는 저를 향해서 가소롭다는 듯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죠. 아이고, 우리 석훈이 얘가 잘려? 얘는 잘린 게 아니라 자기가 그만둔 거야. 막말로 우리 석훈이가 그딴 데 아니면 어디 일할 데가 없는 줄 알아? 야, 내 아들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이나 해. 그래, 네 말대로 네가 이혼하면 이혼녀를 사람들이 곱게 볼 것 같으냐? 이혼녀라고 해봐. 저거 여자가 해프게 여기저기 쏟아내서 소방 맞은 거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거다. 이혼? 그래, 이혼해라. 해. 제발 좀 해라. 이혼해서 나는 네가 땅 치고 후회하는 것 좀 보고 싶다. 이혼해. 꼭 이혼해. 알겠어? 유라, 이 정도 했으면 됐어. 그만해. 네가 그냥 먼저 죄송하다고만 끝날 일이잖아. 일을 왜 자꾸 이렇게까지 키워? 그냥 유라, 네가 죄송하다고 해. 죄송하다고 하라니까. 저기서 제가 정확히 있는 정 없는 정 싹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제가 죄송하다고 해야 할 상황인가요? 음식물 쓰레기까지 다 뒤집어 쓴 제가요? 나가. 니들 같은 것들이랑은 더 말 섞고 싶지도 않으니까 나가라고. 나가! 야, 윤석훈, 너 당장 내 집에서 네 짐 갖고 나가. 내가 전에도 말했었지? 더 이상 선 넘으면 너랑 나랑 바로 이혼이라고. 그게 오늘이 될 줄은 나는 꿈에도 몰랐네. 이혼하자. 너 좋아 죽겠다는 너희 부모랑 가서 살아. 나는 네 부모 노릇하기 싫으니까. 어머머? 뭐? 부모? 너희 부모? 야, 너 어른 앞에 두고 뭐 하는 거야? 응? 그럼 너희 부모지 내 부모예요? 어이가 없네. 진짜. 아줌마 아들 데리고 내 집에서 좀 나가요. 면 팬티를 사입히던 삼시세끼 밥을 해먹이던 아줌마 원하는 대로 실컷 하시라고요. 네? 나는 아줌마 아들 징글징글해서 같이 못 살겠으니까 데리고 가세요. 내가 다시 반품할게요. 그리고 내가 아줌마 나한테 지금 음식물 끼얹고 다 때렸죠? 나한테 욕까지 하고 우리 부모님 욕하고 또 뭐라고 했지? 나한테 뭐 싸가지 없는 년? 욕설에 폭행에 협박에. 나 아줌마 아들이랑 이혼하면서 아줌마한테 뜯어낼 게 참 많겠네. 내가 이혼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내가 아까 왜 그냥 두들겨 맞았는데 나 아줌마도 고소할 거야, 폭행죄로. 내가 저딴 놈이랑 살면서 손해본 거 그거 다 받아낼 거니까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뭐해? 나가! 안 나가? 나가라고. 나가! 뭐? 고소? 그래, 어디 한번 해봐라. 해봐. 어머, 아이고, 저거 제대로 돌았네. 제대로 돌았어. 어머머, 나가라고. 나가! 저는 눈이 돌대로 돌았어요. 말을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는 대로 손에 잡히는 대로 다 잡아들고 그 인간들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말이에요. 시몬은 제가 고소를 하겠다는 말에 내까짓게 나를 고소할 수 있을 것 같냐, 그게 고소가 될 것 같냐 거드름을 놓다가 주랭랑을 쳤습니다. 남편 놈도 자기 엄마를 뒤쫓아 헐레벌떡 집을 나갔죠. 그것들이 나가고 나니 지금 내 꼴이 어떨지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때야 온몸이 덜덜 떨려왔고 저는 욕실에서 한참 동안을 엉엉 울며 몸을 여러 번 씻어냈습니다. 그날 제가 겪은 일은 친정 부모님께 지금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사연을 보내면서 처음 세상 밖으로 꺼낸 이야기죠. 어느 부모님이 귀하게 키운 내 자식이 음식물 쓰레기를 뒤집어 쓴 얘기를 좋아하시겠습니까? 당장 쫓아가겠다면 난리를 치실 게 뻔했죠. 어쨌든 저는 그날 개싸움과 같은 난장판을 치르고 난 뒤 곧바로 이혼을 준비했습니다. 이혼을 준비할 때까지만 해도 시몬한 남편 놈이나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거는 아니지 않니? 그래도 한때나마 우리가 가족이라고 만났었는데 마무리를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서로 좀 아니지 않냐고. 이혼할 땐 하더라도 고소는 취하해라.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냐고. 뭘 뭐예요?
내가 말했을 텐데? 나 이혼도 이혼인데 그쪽 나 때린 거랑 나한테 폭언했던 거 그거 다 고소할 거라고. 그때 내 말 분명히 들었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어쨌든 나는 취할 생각 없고 이혼이며 고소며 그대로 진행할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그리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마요. 뭐야? 아이고, 너 진짜 이러는 거 아니야? 어? 이러는 거 아니라고? 내가 막말로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 네가 우리 석훈이한테 음식물 그딴 거만 안 버리게 하고 네가 나한테 그따위로 말대다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어. 알아? 네, 그러겠죠. 그 귀한 아들 평생 옆에 끼고 살면서 어디 한번 귀하게 잘 키워보세요. 아시겠어요? 어쨌든 나한테 2번 다시 전화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마요. 제가 미쳤나요? 고소를 취하하게. 저는 이혼소송 시어머니 고소권 그대로 다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받아냈고 제 재산은 재산대로 지켰어요. 시어머니였던 그 여자한테도 정신적, 육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아냈죠. 그렇게 저는 제 인생에 2번은 있어서는 안 될 최악의 결혼 생활을 끝을 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가 끝입니다. 제가 대처한 것들이 어떠셨나요? 너무 모질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려나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서 전혀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했다간 아마 더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싶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다시 되찾은 싱글 라이프를 멋지게 즐기려 합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신랑이랑 잘 나가는 식당 하는 30대 후반입니다. 워낙 없이 시작했던 서름이 있어서인가? 지금 잘 나가는 이야기를 꼭 먼저 전하고 싶었어요. 아니 대체 얼마나 잘 나가길래 초보부터 돈 타령이야 하실 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해서 신우에게 당했던 서름을 들어보신다면 돈의 액수와 상관없이 이제는 당당해져도 돼요 라고 아마 응원 댓글 많이 달릴 거라 예상해요. 물론 그중에는 그거 어떻게 당하고 살았는지 멍청하고 자랑이라고 뭘 사연까지 쓰고 그래? 요런 댓글도 한두 개는 있을지 모르죠. 근데 막상 당사자가 되고 그런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게 뜻처럼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는 웃고 지나칠 수 있는 지난 날, 그동안 고생했다고 토닥여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신우욕은 사연 듣는 동안에만 하시고 댓글로는 앞으로 변하지 말라는 응원의 말씀 부탁드려요. 아이고 아가, 우리 큰며느리가 이 애미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알겠구나. 너무 과해서 들고 다니지도 못하겠네. 보고만 있어도 다를까. 내 평생 받은 선물 중 가장 귀하고 감사한 선물이네.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이 돈 모을 때마다 이 애미 생각하며 행복해했을 우리 큰며느리 마음이 전해져. 너무 행복하네. 왜? 뭔데 무슨 선물이길래? 시어머니 환갑 때 일입니다. 요즘은 환갑이 예전과 다르게 큰 잔치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몇십 년 전만 해도 환갑은 정말 다 늙은 할머니 할아버지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정말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익숙하죠. 실제로 이제는 청장년이라는 연령대도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예전에는 49세였는데 이제는 69세라 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시어머니 환갑도 친척들 다 불러놓고 크게 잔치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들끼리 파티 형식으로 한정식집 룸을 빌려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저희 신랑이 3남매로 첫째고 밑에 남동생과 동서 그리고 지금 저렇게 호들갑 떨며 제가 시어머님께 무얼 선물했는지 궁금해하는 시누이. 이렇게 어머니 환갑을 축하해드릴 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말 큰 마음 먹고 생신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아주는 시어머님. 선물을 받고 행복해하는 말 한마디로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이 사르르 녹는 느낌이었어요. 찬물을 확 끼얹은 신우 말이 있기 전까지는요. 대체 뭔데? 뭐길래 우리 엄마가 이렇게 감동한데? 이게 작은 가방이래. 구찌? 언니, 요즘 애들도 안 매는 구찌가 뭐예요? 진짜 우리 언니 순진한 건지 아니면 못 살아서 어떤 게 좋은지 알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긴 좋은 것도 접해봤어야 알지. 내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해도 너무하네요. 고아하니 없는 형편에 힘들게 모았을 텐데 어째요? 선물 수준이 있는데. 아, 진짜 우리 엄마 창피해서 메고 다닐지 모르겠네. 엄마, 설마 아까 보고만 있어도 다른다고 말한 건 들고 다니기 창피해서 선수 친 거야? 설마 그런 거 아니지? 설마. 우리 엄마가 그런 농담 할 리가 없지. 순간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저요? 여름이라 홀 안에서 에어컨이 빵빵 나와서 시원하다 못해 싸늘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는데 순간 얼굴에 열이 확 올랐어요. 창피하더라고요. 나름 검색도 해보고 제 선에서 선물할 수 있는 중저가 명품 브랜드 무난한 걸로 선택한 건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될까 물어보고 샀어야 했나? 순간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 있는 자리에서 드리지 말고 어머님 집으로 찾아뵐 때 조용히 드릴 거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물론 그러실 시어머님이 아니라는 거 누구보다 잘 아는데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는 옛 속담이 떠올랐어요. 정말 그런가? 시어머님이 볼 때도 별로라 보고만 있어도 아깝다고 애둘러 말하셨나?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저는 그 순간에 못나게 그렇게 생각했네요. 머릿속으로 어떻게 대꾸해야 할까? 말을 들으면서도 어처구니 없고 속에서는 천불이 나며 얼굴을 빨개져 있는데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자기 할 말만 쉴 새 없이 짓거렸습니다. 썰TV 시청자 여러분께 그렇게 떠들어대는 신우이를 표현하고 싶은 적당한 말을 찾는데 딱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짓거리다. 짓을 낮잡아 부르는 말이라고 하네요. 언니,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그냥 현금으로 주지. 밖으로 가려면 번거롭잖아요. 엄마, 이 가방 맬 거야? 나한테 줄 생각 꿈도 꾸지 마. 내 친구들도 구찌 매는 애 없어. 누가 올드하게 이 브랜드를 맨다고 해. 이게 언제적 유행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네. 나도 창피해서 못 매니까 엄마 보고 있을 거면 밖으로 가자. 매라고 선물한 건데 보고 있으면은 선물한 큰언니 마음도 그렇잖아. 안 그래요? 아니지. 엄마 혹시 정말 못 매겠어서 말한 거면 밖으로 가는 게 맞지? 아니다. 교환하고 아예 다른 브랜드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길에서 요즘 구찌 보기 힘들 정도로 한물간 브랜드 엄마도 어디 가서 며느리가 선물했다고 말하기도 애매하겠다. 시리얼 남보 어딨어요? 큰언니,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거 맞아요? 뭐야? 어디 있는 거지? 왜 안 보이는데? 보통 여기 있을 텐데. 없네? 가방 안쪽에 있나? 언니, 이거 짝퉁 아니에요? 맞네. 이거 짝퉁 맞네. 앞만 찾아도 없는 거 보니 이거 짝퉁이네. 어머, 웬일이야? 쉴 틈도 없이 제가 시어머니께 선물한 가방 하나를 들고 떠들어대더라고요. 못 사는 형편에서 늘 친딸처럼 보듬어주는 시어머님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서 신우가 무시하는 저 중저가 명품 가방 하나 사려고 월 5만 원씩 꼬박꼬박 3년 적금 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금은 다 지난 이야기인데 제 처지가 참 우습게 느껴지네요. 저도 매보지 못한 명품 가방 시어머니께 해드린다고 없는 살림이 허리띠 졸라매고 아끼고 아껴서 사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무시당하고 있었네요. 그래도 시어머님은 힘들게 모았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명품이라는 것 자체가 금액을 떠나 너무 감사해하셔서 마음이 좋았었죠. 물론 그 마음은 잠깐이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할까 기가 하도 찼어요. 그래도 새삼스럽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저희가 없는 형편에 양가 도움 없이 시작해서 결혼 초부터 저를 깔아뭉개지 못해 안달이 신우였거든요. 큰오빠, 오빠는 뭐가 좋아서 세훈이랑 결혼을 하는 거야? 왜 엄마가 도와준다도 그거 싫다고 하고 세훈이 자존심 세워주는 거야? 얘, 너 그 말버릇이 그게 뭐야? 큰오빠는 자기 힘으로 일어서고 싶다고 시간을 달라는 거지. 얼마나 대견하니? 그런 남편 말 따라서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네 세훈이 같은 사람 어딨다고. 어디 가서 입방 좀 떨지 마라. 결혼 초 틈만 나면 신우는 저에 대해 헐뜯는 게 마치 취미인 것 같았습니다. 저희 친정이 잘 사는 형편도 아니었고
시댁이 좀 더 넉넉했지만 공평하게 양가 부모님 도움만 받고 결혼 생활을 했거든요. 시댁이 전세 자금을 보태준다고 하셨지만 사실 알죠. 그거 시부모님 노후 자금인 거요. 갚는다 해도 상대적으로 노후 자금이 있는 시부모님 마음과 결혼하는 장남에게 빌려주는 마음은 다를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장남에게 노후 자금을 주기 시작하면 밑에 동생들 결혼할 때마다 무언가 해주실 것 같은 부담감을 전해드리는 것 같아 신랑이랑 이야기 끝에 맨땅에 헤딩하기로 했죠. 아직 젊고 뭐라도 하면 되니까. 시간은 물론 좀 걸리겠지만 그게 문제가 될 거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 저도 신랑도 부지런하고 허튼 곳에 돈 쓰지 말고 허파에 바람 들어가 사치스러운 성격도 아니니까요. 둘 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 서두르지 말자는 생각으로 서로 다독이며 열심히 살자고 다짐하는데 그런 마음에 꼭 찬물을 끼얹는 건 신우였습니다. 언니, 또 돼지갈비예요? 언니는 왜 꼭 명절이나 가족들 잔치에 돼지갈비를 해와요? 나도 소고기 좋아해요. 소랑 돼지랑 맛 자체가 다른 거 몰라요? 아무리 소에 비해 돼지가 가격이 싸다지만 우리 가족 지금 몇 명이라고 그 몇 명 소갈비 해다 줄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언니 음식 맛이 또 없으면 내가 기대도 안 하는데 이 맛난 음식 솜씨로 재료가 더 고급지면 더 좋은 맛 나올 거 아니에요. 다 언니 칭찬하는 거니 고깝게 뜨지 말아요. 너 밥그릇 일이네. 해가 부르다 못해 아주 오강에 똥 싸는구나. 너는 앞으로 네 새언니가 돼지갈비를 해오든 소갈비 아니 황금갈비를 해와도 다시는 먹을 생각 마라. 새아가 미안하다. 제가 나이 차는 막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버릇만 나빠서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고 철없이 지금까지 이런다. 내가 잘못 키워서 그래. 미안하다. 엄마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해. 엄마도 새언니 예뻐만 하지 말고 내 말 좀 들어. 그리고 뭘 잘못 키워? 내가 얼마나 잘 컸는데. 어디 가서 기 안 죽고 할 말 따박따박하고 틀린 말 하는 거 아니고 경우에 없는 말 알아? 엄마도 알잖아. 내가 뭐 틀린 말 해? 재료가 싸서 그렇지 언니 음식 맛나잖아. 이왕이면 다운치 말하고 싼 고기 말고 좀 맛있는 고기로 하면 더 맛있으니까 내가 그러는 거라고. 저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알았어. 내 방으로 갈게. 하루 말도 못하고. 언니 좋겠어요. 든든한 시어머니 빼겠고. 언니 잘 먹었어요. 뭐라도 해서 돈 벌어보려고 신랑이랑 저 아둥바둥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걸 아시는 시어머님은 항상 명절이든 가족 모임이든 저에게 부담 안 주려고 음식을 한 상 차려놓고 부르셨거든요. 몇 번 일찍도 가고 용돈을 조금이라도 보태드리려고 했는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부모가 되어 자식들이 열심히 잘 사는데 시간 쪼개서 밥하라고 부르기 싫다 하셨죠. 음식을 도우러 가면 이번엔 큰아들 내외가 일찍 왔으니 맛있는 거 사 먹자고 외식하자 하시곤 미리미리 식사비 결제하시기도 하셨고요. 수고스럽게 음식한 걸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 봉투에 용돈을 드리고 오면 한사코 그 다음에는 2배, 3배를 넣어주셨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 생각해낸 게 제가 음식을 한두 개는 해가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실 결혼 초 워낙 어려워서 식구들 돼지갈비 사가는 것도 부담일 정도였네요. 질 나쁜 고기는 아니고 그래도 질 좋은 고기 시부모님 저랑 신랑 도련님 신우 이렇게 성인 6명 고깃값 해야 5만 원 재료비 다 해도 10만 원이면 되는데 정말 그때는 그 돈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나 몰라요. 저나 신랑이나 배운 가방끈이 짧아서 버는 금액도 한정적이었지만 반지하 반월세, 보험, 적금 등 보정금액으로 나가는 돈이 많으니 쓸 수 있는 돈은 한정적이었거든요. 그래도 신우의 온갖 구박에 버틸 수 있었던 건 시어머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신우에게 제 대신 속 시원하게 뭐라고 해주시는 그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랑이요? 물론 신랑도 이래저래 시어머님만큼은 아니지만 한 소리 하죠. 그런데 다 큰 성인이 저렇게 말하니까 어릴 때 동생 대하는 것처럼 때리지도 못하고 말로만 큰 소리치는 큰오빠 무섭지도 않았겠죠. 새언니, 우리도 가족여행 가요. 언니네 돈 없는 거 아니까 언니네 다 부담하라고는 안 해요.
언니네 못 살아서 소고기도 못 사는데 부담 주겠어요? 그래서 하는 말인데 가족 개하는 거 어때요? 친구들 보니까 다들 한 달에 얼마씩 모아서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돈 내라는 거 그러니까 엄마 아빠 것까지 세 집으로 나누면 되지 않을까요? 저랑 작은 오빠랑 10만 원, 그리고 언니는 오빠랑 2명이니까 20만 원. 아, 언니네는 20은 부담이겠죠. 그럼 15만 원이요. 어때요? 그래봐야 한 달에 25만 원 모이고 1년 해봐야 300이니 여행 제대로 가려면 2년은 모아야 하니 그 밑으로 어림없어요. 설마 그 정도로 못 사는 거 아니죠? 아무리 못 살아도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큰 며느리니까 남들 다 보내주는 가족여행 보내달라는 것도 아니고 양식권 언니네 형편 모르는 거 아니니 가족끼리 부담해서 내자는 건데 그 정도도 못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그 정도는 가능한 거죠? 야, 그래, 큰오빠 거지다. 못 살아서 한달 15만 원 가족께 못한다. 너도 말이 엄마 아빠 것까지 낸다지만 일도 안 하는 네가 무슨 수로. 보아하니 부모님 용돈 받아서 회비 내고 생생 내려라 본데 어림도 없는 소리. 이봐요 아가씨, 그렇게 네 새언니 못 잡아먹어 난리치지 말고 발 닦고 잠이나 자세요. 쉿, 큰오빠는 툭하면 새언니 감싸고 돈다니까. 내가 뭐 오빠 거지래? 뭔 말을 또 그렇게 해서 동생만 나쁜 년만 두냐? 아주 엄마나 오빠나 다 새언니 편이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중에는 왜 제가 대꾸를 안 했냐고 물으실 것 같아요. 물론 대꾸를 아예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초반에 한두 번 신우가 말하는 거 맞받아쳤는데 저녁에 집에 와서 신랑이 조용히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님이 저를 예뻐하는데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혹시라도 저랑 신우의 사이에 서로 언쟁을 높여 말싸움이라도 난다면 좋을 거 없으니 신우가 하는 말마다 나쁜 역할은 신랑이 하겠다 자초했죠. 같은 자식이라 싸움이 난다 해도 시어머님이 누구 편을 들지 못하고 막말로 싸워도 형제니 저랑 문제가 생기는 것보다 풀기도 쉽다면서요. 현명한 해결사인 신랑 덕분에 저는 가만히 있어 좋은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네요. 초반처럼 대꾸하는 절 기대했는지 갈수록 대꾸 없이 귀뚱으로도 안 듣는 저에게 더욱 자극하는 말들을 하기 바빴고요. 그런 저를 시어머님과 신랑이 양쪽에서 번갈아 신우에게 역성을 드니 신우는 그게 또 서운한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습니다. 엄마, 나랑 결혼할 사람이야. 형수님, 잘 부탁드려요. 연상이라 본의 아니게 족보 꼬일 수 있는데 현명한 사람이라 그럴 일 없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줬으면 해요. 잘 부탁드려요. 대훈 씨에게 너무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조금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 마시고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도 형님으로 깍듯이 모실게요. 그렇게 결혼하고 3년이 지났을까? 도련님이 결혼한다고 동서를 데리고 왔습니다. 신랑이랑 저는 동갑이었고 도련님은 신랑보다 2살 어렸는데 데리고 온 동서는 신랑보다 4살이 더 많았습니다. 결국 저랑 신랑보다도 2살이 더 많은 어린 동서였죠. 잠깐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무래도 나이 많은 동서가 어렵게 느껴지는 건 누구나 같은 마음일 테니까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지 도련님과 동서가 미리 선수를 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했으니 걱정 말라며 신신당부했습니다. 감사하게 도련님이 저에 대한 칭찬을 많이 하셨는지 존경받을 만한 형수님이니 나이와 상관없이 형수에 대한 대우는 깍듯이 했으면 좋겠다고 동서에게 신신당부했대요. 동서도 사회생활을 하고 있어서 당연하다고 나이와 상관없이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맏며느리는 충분히 대우받아야 한다고 말이죠. 저는 호칭에 대해 어렵다 생각 안 해요. 자리가 사람 만든다고 제가 맏며느리 역할 못하니까 둘째 며느리 된걸요? 사람마다 자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걸 넘보면 안 되죠. 전 나이 많은 동서지만 결혼은 형님이 선배님이시니 앞으로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지금까지 일만 해서 가정을 이끌고 며느리 도리 이런 거 하나도 모르거든요. 걱정 마시고 시킬 일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내가 며느리 복이 있나 보다. 우리 큰애도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고 참해서 늘 감사했는데 둘째 며느리도 이렇게 살갑고 자기 도리 다 할 줄 알고 내가 더 바랄 게 없다. 이 애미는 바라는 거 없다.
형제간 지금처럼 기강이 바로 서면 되는 거지. 나이 어린 형님이라고 무시하면 부모 죽고 나서 형제들끼리 볼 일도 없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야. 부모 대신이라 생각하고 항상 지금처럼만 선 지키고 살면 나는 더 이상 바라는 거 없다. 감사하게 제가 굳이 여러 말 하지 않아도 되더라고요. 시어머님 그리고 도련님까지 제 입장 잘 헤아려 이야기해 주니까요. 그리고 동서 역시 나이가 어리지만 저를 깍듯하게 존칭 써가며 예의 차리니 저 역시도 맞존대하며 예의를 차렸고요. 하지만 역시 문제가 되는 건 신우였습니다. 동서 잘 들어왔는데 왜라고 조금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동서 직업이 좀 빵빵하거든요. 이미 썸네일로 보시고 오신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이라면 아, 그 의사 동서 하고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의사 동서. 집안 빵빵하고 직업 빵빵하니 저와는 이미 스타트 선부터 달랐죠. 그런데도 저에게 깍듯하고 자기 소임 다하니 시어머님 입장에서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저 역시도 신우와 다르게 저 무시 안 하고 형님 대접 다 해주니 감사했죠. 신우만 아니면 말이에요. 어머, 작은 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많은 소고기 냉장고에 다 들어가지도 않겠어요. 그냥 밥 한 끼 먹자고 불렀는데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오면 우리 큰언니 기죽잖아요. 지금껏 가족 모임에서 끼케야 돼지갈비만 먹어봤는데 배탈 나겠어요? 소고기 안 먹어본 우리 큰언니 장기들이 다 놀라는 거 아닐지 몰라요. 소고기도 먹어본 사람이나 알지. 역시 집 잘 사니까 클래스가 다르네요. 와, 이 때깔 나도 TV에서나 봤지. 이 마블 예술이네요. 잠깐만요. 건들지 말아요.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야지.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겠어요. 와, 촛불 이게 다 얼마만이야? 장난 아니다. 우리 작은 언니. 행복하다. 다이어트 시작하려고 했는데 작은 언니 때문에 다 물 건너갔잖아요. 맛있으면 0칼로리 있으니까 일단 먹고 생각해야겠네요. 큰언니 뭐 해줄 거예요? 소고기 먹어보진 못했어도 요리는 잘할 줄 알죠? 작은 언니가 정말 최고급 소고기 사왔으니 큰언니가 요리라도 해야죠. 덕분에 엄마랑 저만 호강하겠네요. 진짜 주둥아리 어쩌죠? 동서가 들어오고 나서 신우는 뭐가 더 신났는지 뭐든 비교하고 깔깔대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아무리 주위에서 뭐라고 핀잔을 주고 동서도 무안해서 제 편을 들고 아니라고 하고 언성을 살짝 높여 화도 내고 별 난리를 다 쳐도 신우를 막을 사람이 시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요? 제가 결혼 전에도 꽤 많이 싸운 것 같았어요. 종종 시어머님이나 신랑보다 적은 비중으로 제 편을 들어주셨지만 정말 크게 싸움 나기 직전까지 가버리니 시아버님은 저런 신우가 활기를 칠 때면 자리를 피하시더라고요. 흔히 안 보는 삽니다 라는 말처럼 그 꼴 보기 싫으셨던 거죠. 저렇게 말하는 신우와 안 듣는 척, 맞받아치는 가족 중 누구 하나, 그리고 잽싸게 피하는 신우가 일상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되니 이제 신우 의중을 알겠더라고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다이렉트로 내뱉고 끝인 거죠. 방으로 피하던 욕을 먹던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니 아쉬울 거 없는 셈이라는 거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언니, 이거 진짜 짝퉁이죠? 짝퉁 맞네. 맞아. 시리얼 넘버를 찾을 수도 없네. 하긴 소고기도 못 사서 몇 년째 돼지고기 사왔던 형편에 무슨 돈이 있어서 진짜를 사겠어요? 그래도 제법 진짜와 유사해서 깜빡 속을 뻔했네요. 근데 이걸 어째요? 창피만 된통당하고 괜히 생색내려다 씨알도 안 먹히게 생겼어요. 내가 눈치 없이 알아챈 건가? 모른 척 넘어갔어야 하나? 엄마나 오빠나 나한테 눈치 없이 짝퉁인 거 알았다고 뭐라 할 거야? 하지마. 내가 눈치 빠른 걸 어떡해?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엄마는 나한테 뭐라 하면 안 돼. 엄마 짝퉁인 거 모르고 친구들 모임에 메고 다갔으면 엄마도 창피하지만 엄마가 사랑하는 큰 며느님도 욕보이는 거라고. 다 내 덕인 줄 알아. 시어머니 환갑 때 이야기를 하다 너무 제가 못 살았던 이야기를 구구절절했죠. 다시 그날의 이야기로 돌아왔어요. 저는 신우가
제가 시어머님께 선물한 가방을 짝퉁이라며 비꼬며 웃는데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머리를 스치며 정말 화병이 날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아주 걔 호구로 보는구나 싶은 느낌이었죠. 사람 마음이 참 이상해요. 동서가 새로 들어오기 전엔 시어머님이나 신랑이 방패막 되어주는 걸로 어느 정도 지나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여자, 또 다른 동서가 들어오고 동서가 저를 무시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자격지심인지 제 자신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어떤 대꾸를 할 생각도 못하고 가족들도 어이없으니 표정을 썩어가는데 어떻게 대처를 못하겠더라고요. 알죠. 시어머님 생신상이니 좋은 날 좋은 자리에서 누가 악역하고 싶겠어요. 신우야 늘 항상 그래왔듯 떠들어대는 거죠. 뇌에서 이까지 톨게이트 하나 거치지 않고 고속도로로 쭉 내뻗는 저 말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초래하는지 알지 못하는 채 말이에요. 찰싹. 한참을 제 가방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던 그 분위기를 깬 건 동서가 신우 뺨을 때리는 소리였습니다. 사실 저는 신우가 깔깔대는 소리도 듣기 싫고 그쪽을 쳐다보기도 싫어 고개를 숙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찰싹하는 찰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고 화장실이라도 나갈까 다양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동서가 일어나는 소리가 들려서 동서도 참 난감하겠다. 나라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저 그동안 신우에게 언어폭력으로 자존감 다 갉아먹은 상태였더라고요. 말 한 번 대꾸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두근대는 가슴을 잠재우지 못하고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가 무슨 생각인지 일어나 신우에게 걸어가서 시원하게 뺨을 날렸더라고요. 놀라서 온 가족이 신우와 동서를 쳐다봤죠. 작은 언니,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아가씨, 당장 형님에게 사과 안 해요? 내가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기가 차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어머님이 저 결혼할 때부터 형제간의 기강이 중요하다는 말 강조하신 거 아시죠? 큰오빠,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부모 대신이라 선 넘지 말라는 말 저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라 생각해요. 제가 선을 지키면 당연히 아가씨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저도 가족들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가씨가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더 이상은 못 보겠어요. 제가 정리하려고요. 어디서 근본 없는 집안처럼 형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예요? 그리고 아가씨는 어머님 생신 선물 뭐 준비했어요? 형제들이 준비한 식사 자리에 와 앉아서 비싼 밥만 축 내고 가는 거 아니죠? 매번 가족들 모임에 회비도 못 내는 백수 주제에 그런 소리 창피한 거 알죠? 당장 형님에게 사과부터 해요. 와, 사이다. 어디서 우리 도련님은 이렇게 천사 같은 동서와 결혼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꾹꾹 담고 있던 말들 그냥 말했다면 또 신우가 듣지 않고 싹 피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총대를 당당히 맸는지 뺨을 시원하게 갈기고 나니 시어머님 생신잔치는 더욱 분위기가 싸해졌지만 그 누구도 함부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잠깐 살펴봤는데 다 큰딸 때리지는 못하고 늘 말로만 뭐라고 하셨던 듯 한 번은 되통 당할 줄 알았다 하시는 눈빛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작은 언니한테 뭐라고 안 해? 왜 큰오빠, 작은오빠 둘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맞을 짓 했어? 내가 없는 말 한 것도 아니고 왜 가족들 모두 나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내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데? 작은 언니는 엄마 생일에 와서 나 때리고 큰 언니한테 사과하라는 건데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다들 꿀먹은 벙어리처럼 대꾸를 못하는데? 설마 누구 편 들어야 하는 거 간보는 거야? 신우 때리는 며느리가 어딨다고 길 가는 사람 아니 물론 밖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 붙들고 물어봐. 아니 지금 이게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짓을 알아? 엄마도 말 좀 해봐. 내가 엄마 창피당하는 거 막아준 거라고. 큰언니도 입이 있으면 말 좀 해봐요. 짝퉁 가방 들키고 나니 아무 말 못하겠어요? 그럼 적어도 작은 언니가 나 때린 거에 대해선 대신 사과를 하던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나 이대로는 못 넘어가요. 그런 분위기를 아는지 모르는지 신우는 억울하다며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니고 못 살아서 한 달에 10만 원 가족회비도 못 내는 마당에 중저가여도 100만 원 넘는 명품 가방이 가당키나 하냐고요. 차라리 그냥 일반 브랜드 가방이거나
속옷, 목도리 이런 걸 사왔으면 말도 하지도 않는데 누가 봐도 짝퉁 가방은 너무하지 않냐며 억울해했습니다. 시댁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시어머니 생신날 짝퉁 가방을 사오고 그걸 들키는 걸 창피하니 아무 말 못하는 큰언니는 붙잡고 왜 작은 언니는 나한테 승질이냐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참다 못한 제 신랑은 덧붙여서 너 작은 언니한테 감사하라고, 작은 언니가 나서지 않았으면 너 큰오빠한테 한 대 맞고 병원 실려갈 뻔했다고 동서편을 들어주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전히 시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자 신우는 억울한지 뺨을 부여잡고 이를 악물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내가 입이 없어서 말 안 한 줄 알죠? 나까지 나서서 아가씨한테 뭐라 하면 시어머님 그리고 당신 큰오빠 마음 불편할까봐 내가 참고 지나간 거예요. 막말로 나이 30 넘도록 결혼도 못하고 집에서 놀고 먹으면서 누굴 평가할 입장은 아니잖아요? 지금껏 아르바이트는 해봤어요? 나가서 일해볼 생각은 했고요? 아직도 밥이나 축념을 살면서 이제 그만 나 좀 둘볼까요? 아가씨, 돼지고기 우습죠? 그거 집에서 누가 해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아서 그래요. 나가서 돈 벌어봐요. 돼지고기 아니고 닭고기여도 감사하고 얼마나 힘들게 번 돈인지 알 테니 이제 부모님 그만 힘들게 하고 아가씨도 일해요. 정당하게 노동의 대가로 월급 받게 되면 지금껏 나나 오빠에게 한 말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게 될 거예요. 사과는 그때 받을게요. 더 이상 등신처럼 숨어서 저를 대신해 누군가가 대꾸해주길 바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사자도 아닌데 동서가 이렇게 화를 낼 정도로 화가 나는 상황 맞구나 안도감도 들었어요. 혹시라도 제가 화를 내면 마지로서 막내 감싸지도 못하는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내가 화날 타이밍은 맞을까.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분위기 흐트리지 말고 참고 집에 가서 신우랑 대판할까. 정말 다양한 생각이 오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와 다르게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동서. 그 덕분에 제가 정신 차렸습니다. 아,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하고 말이에요. 학창시절 왕따를 당해보지도 않고 그런 걸 본 것도 아니지만 왠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아무리 주변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려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주변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건 말입니다. 동서가 용기 내 나섰는데 결국 제가 나서지 않는다면 신우는 목표가 저니까 저에게 또 그럴 거라는 게 제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멍청하게 이제야 그 상황 판단이 선 거죠. 어찌 보면 신우는 가족들 중 누구 하나도 자기를 못 거스르니 망나니처럼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산 거고요. 그 적수인 동서가 생겼으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했어요. 그래서 일어나 신우에게 가 들고 있던 명품 가방을 뺐으며 자신있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속 시원하던지 그렇게 말하고 동서를 쳐다봤어요. 그런 저를 보고 윙크를 살짝 하는데 와, 저 같은 여자인데 동서에게 완전 반한 거 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냐고요? 큰언니 저 왔어요. 오늘 저녁에 룸 예약 3개 잡혔고 여기 점심 매출이에요. 언니 왔으니까 나 좀 쉬고 나올게요. 저녁에 또 일하려면요. 그래요 아가씨. 들어가 좀 쉬고 나와요. 신우는 지금 정신 차리고 저희 가게에서 나와 일하는 중이에요. 믿고 미운 신우지만 어쩌면 신우가 하는 말에 힘을 얻어 장사를 시작할 수 있었거든요. 평소 음식 만드는 거 좋아했지만 가족들만 음식이 맛나다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우가 한결같이 뭐 먹고 싶으면 굳이 저에게 해달라고 하면서 음식 장사 해볼 생각 없냐 묻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거들고 시어머니나 시댁 식구들 모두 한 목소리로 모아 그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심지어 시어머님은 은행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줄 테니 잘 되면 은행 이자보다 더 크게 갚으라고 하셨어요. 소위 투자하는 거 그거 하신다면서요. 당신이 다른 건 몰라도 음식 맛은 아는데 우리 큰 며느리 어떤 음식 장사를 해도 크게 성공을 보장한다며 용기 내 해보라고 응원해 주셨거든요. 긴가민가 하는 생각에 식당을 냈는데 정말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를 잡고 규모도 키웠어요. 그래서 놀고 있는 신우 데려다 카운터에 앉혔죠. 제가 분점을 내려고 준비하면서 가게를 자주 비우게 되는데 미운 정 있어도 가족이라고 신우가 생각났거든요. 그때 시어머니 환갑 사건 이후 저에게 이렇다 할 말도 안 하고 냉하게 지냈는데 가게를 시작하고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에게 잘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모르는 척하고 보듬었습니다. 맏며느리 자리가 그런 것 같아요. 가족 분란 만들 거 아니면 저를 위해주고 인정해주는 다른 가족들이 있으니 어느 정도 품고 가는 건 말이에요. 힘든 일, 식당 일은 안 한다 그러더니 재속 극단 말빨은 역시 그냥이 아니었나 봐요. 식당 일 하다 보면 진상 손님들도 많고 말도 안 되는 요구나 임시로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도 생기는데 그 일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심지어 본인도 적성을 찾은 것 같다며 큰언니 덕에 인정받고 이래서 좋다고 제 말도 이젠 너무 잘 들어요. 큰언니, 제가 철없을 때 언니 속상하게 한 말들 정말 미안해요. 일하니 재밌긴 해도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사실 대학 졸업하고 오래 놀아서 어디서 일하려면 돈도 제대로 못 받고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아 일하기 싫어 놀았거든요. 그런데 언니한테 하는 말들이 어찌 보면 내 자신에게 찔려서 하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나 이제 정신 차리고 안 그러니까 언니 그동안 내가 철없게 했던 말들 다 잊어져요. 내가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죠. 지난주 신우가 갑자기 퇴근길에 저를 불러 세우더니 제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다고요. 제가 시어머니 환갑 때 돈 벌고 돈의 의미를 알게 되면 사과하라는 말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던 거죠. 언제 이야기를 해야 할지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더 늦어지면 말 꺼내지도 못하고 지나칠 것 같아 올해가 가기 전 용기를 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어쩌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사람 쉽게 안 변한다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전 믿어보려고요. 시부모님 상품이나 제 신랑 그리고 도련님이나 도련님이 반해서 결혼한 동서까지 모든 가족들을 보면 신우가 철이 안 들었던 것뿐이지 사실 그 속내가 나빴던 사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였어요. 이제 진정한 가족께 해도 되겠다고요. 부모님 몫까지 자기가 낼 수 있으니 이제 떳떳하게 가족 모임도 하고 여행도 가고 행복하게 살자는 우리 신우. 이만하면 철든 거 맞죠? 우리 신우 나이가 어렸다면 오은영 박사님 나오는 우리 아이 달라졌어에 제보하고 싶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형제간 우애 좋게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동안 신우가 하는 말 꾹꾹 담아내고 산 제가 등신같이 느껴져요. 말하는 신우한테 뭐라 할 게 아니라 신랑이 자기 나선다 했어도 제가 기강 잡는 건데 그걸 왜 못했을까 싶거든요. 근데 사실 알죠. 지금이야 일이 잘 풀려서 식당 잘 되고 돈도 잘 버니까 생긴 자신감이라는 건 말이에요. 돈이 뭐라고. 제 마음도 참 간사하죠? 그래도 지금은 다 웃으며 이렇게 해프닝으로 이야기를 전할 만큼 제 마음도 탄탄해졌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으니 혹시라도 식당이 기울어 전처럼 돌아가더라도 이제는 당당함으로 살려고요. 열심히 사는 부지런함, 어디 가서 부끄러운 짓 안 하고 사는 정직함이 있으니 기죽지 않아도 된다는 거 우여곡절 끝에 알았네요. 철든 신우, 열심히 살아 식당 잘 이끄는 저, 그리고 멋쟁이 우리 동서까지 앞으로 우애 지키며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응원의 댓글로 힘 실어주실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제가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들려드릴 사연은 정신 나간 전 남편 이야기예요.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보니 다시 화가 치밀어 오를 지경입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타이밍 좋게 제대로 손절해서 정신적으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돈방석에 앉아보려고 허황한 꿈을 쫓다 쪽박찬 전 남편의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아는 지인의 소개로 남편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결혼 준비 당시 시댁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성공에 대한 욕심이 강했습니다. 생활력도 강해서 힘든 형편에 1억 가까이 모았더라고요. 본인 명의로 된 신혼집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기 명의로 된 집이라 그렇게 좋아? 당연하지. 내 평생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자기도 알잖아. 우리 집 가난해서 제대로 된 집 한 채 없었던 거. 내 방도 없이 얼마나 고생하며 자랐는데. 그래서 늘 내 집 하나 마련하는 게 꿈이었어. 내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니까 좋아 죽겠다. 이 정도에도 행복해 미치겠는데 집이 더 크면 이것보다 100배 1000배 좋겠지?
우리 결혼하면 열심히 저축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걸 목표로 세우자. 왜? 지금 집도 좋은데. 우리 둘이 지내기에는 좋지. 나중에는 애도 있을 텐데 더 넓으면 좋잖아. 집값이 말도 안 나오게 비싼데 부지런히 벌어서 모아야지. 헛돈 쓰지 말고 모을 수 있을 때 바짝 모으자. 근검절약 정신으로 살아보자고. 나 결혼 전에도 한 달에 150만 원씩은 무조건 저축했어. 결혼하면 자기랑 나랑 둘이니까 최소 월 300씩 저축하자. 그래, 그렇게 하자. 월 300씩 저축하면 돈은 빨리 모이겠네? 그럼 나머지 돈으로 생활해야 하니까 자기 말대로 허리띠 바짝 졸라매야겠어. 남편과 저는 결혼식도 올리기 전에 앞으로의 목표를 세워나갔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올린 뒤 약속했던 것처럼 월 300씩 꼬박꼬박 저축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쉽지만은 않았어요. 꾸준히 300씩 저축하려 노력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큰 목돈이 나갈 때는 그걸 메꾸느라 힘에 부쳤어요. 결국 월 300씩 저축 못하고 적게 저축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남편은 여러 가지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가다가는 예상한 만큼 모으기 힘들겠어. 뭔가 수를 써야 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조급히 생각해. 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되는 대로 모아보자. 저축하는 금액을 고정적이지 못해도 꾸준히 저축하고 있잖아. 꾸준히 저축해서 뭐해? 액수가 적은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계속 생기니까 짜증나 죽겠어. 빨리 돈 모아야 하는데 돈 나갈 곳이 많으니 이러다 이세 계획도 늦춰야 할 것 같아. 아무래도 안 되겠어. 이러다가 나이 먹어서 아빠 될 판이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 재테크 한번 해보는 게 어때? 재테크? 난 그런 쪽에 관해서 잘 모르는데. 그리고 그거 위험부담이 있어서 그다지 구미가 당기지 않는데? 처음 접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나는 경험이 많은 건 아니지만 아는 지인이 재테크를 잘해서 몇 번 투자해본 적이 있거든? 생각지도 못하게 몇 배로 굴려도 봤어. 자기 말대로 위험부담은 있지. 나도 처음 투자할 때 피같이 모은 내 돈 다 까먹을까봐 엄청나게 조마조마했지. 그런데 투자는 모험 같은 거야.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방향키만 잘 잡잖아? 그러면 위험할 일은 절대 없어. 아무렇게나 방향 돌리면 망할 확률 100%라고. 그쪽으로 잘하는 사람한테 조언을 얻거나 수익금이 오를 업체를 잘 골라내는 눈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식해보게? 방법이 없잖아. 이번 달에도 명절이라고 양가에 드리는 돈이 꽤 되는데 이래서 언제 바짝 모아. 재테크로 한 방을 노려야지. 자기 혼자 투자하려고? 나는 조금 불안한데. 걱정하지 마. 나도 주식으로 재미 본 사람이라니까. 내가 잘 아는 지인 중에 이쪽 계통으로 일하는 사람 있어. 조언 좀 구하고 짚어주는 대로 투자 한번 해보려고. 우선은 자기가 불안하다니까 소액으로 해볼게. 그래도 되지? 남편은 제가 불안해하기도 하니까 소액으로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우리가 모은 돈으로 다 투자하는 게 아니고 소액 정도니 알았다고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뒤로 남편은 지인을 만나 재테크 상담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혼자 틈틈이 주식 관련 공부도 시작했죠. 소액으로 투자를 시작하고 난 뒤에는 매일 핸드폰을 붙잡고 살면서 주식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서 방방 뛰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자기 뭐 좋은 일 있어? 뭐가 그렇게 좋아? 자기야, 대박이야. 어? 주식 대박이라고.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한 주식 말이야. 저번부터 계속 상승세더니 오늘 무려 3배나 뛰었어. 뭐? 정말? 세상에. 이거 봐봐. 3배 뛰었지? 어머, 정말이네? 우와, 신기하다. 이게 되네? 내가 말했잖아. 투자가 무조건 위험한 게 아니라니까. 방향만 잘 잡으면 문제 없다고. 내가 투자하자고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소액으로 투자한 돈이 3배가 됐는데 우리 앉아서 쉽게 돈 번 거라니까. 남편은 3배나 오른 수익금에 크게 기뻐하며 투자에 대한 자신감이 커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때? 내 말대로 투자하길 잘했지? 자기 나 아니었으면 우리 이 돈 구경도 못했을걸? 아,
그런데 너무 아쉽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으면 소액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모은 돈 다 집어넣을걸. 에이, 그래도 3배가 넘게 벌었잖아. 이 정도도 훌륭하지. 안 되겠어. 물 들어올 때 노제 오라고 더 투자해봐야겠다. 뭐? 투자를 더 하겠다고? 투자를 한 번 하고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대로 뻥 뽑을 때까지 해봐야지. 이 정도에 만족하고 접기에는 너무 아깝잖아. 더 큰 돈 벌 수 있는데. 3배의 수익금을 벌었지만 남편은 만족해하지 않았어요. 사람 욕심이란 게 참 끝이 없나 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니 재테크를 멈출 생각이 없는 듯 보였어요. 결국은 지인에게 얻은 정보로 우리가 모은 돈을 몽땅 투자했습니다. 그 뒤에는 전과 똑같이 매일 핸드폰만 붙잡고 살았어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남편의 표정이 매일같이 울상이었습니다. 급기야는 술을 진탕 마시고 들어와서 하소연하더라고요. 아우,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몸도 못 가눌 만큼 마시면 어떡해? 속상해서 마셨다. 속상해서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답답해서 마셨다고. 내가 오죽하면 이래?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투자한 것 때문에 그래? 언뜻 보니까 잘 안 풀리는 눈치던데. 나름대로 비전 있는 곳이라서 기대했는데 꽝이야. 다 틀렸어. 대박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만 오르지. 재수없게 왜 자꾸 떨어지냐. 나 진짜 속상해 미치겠어. 다음 날이면 조금 나아지겠지. 그 다음 날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개뿔. 기어이 투자로 넣은 돈 다 까였다고. 어? 그 돈을 다 잃었단 말이야? 남편 표정이 안 좋아서 어느 정도 돈을 잃었다고는 생각했는데 몽땅 다 잃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안 좋으니 저도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었어요. 남편은 순식간에 울먹이는 표정으로 죄수없는 인생을 탓했습니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우리가 어떻게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잘 되면 그동안 고생했던 거 위로할 겸 자기랑 여행 가려고 했는데 이게 뭐야? 그럼 그렇지. 내 인생이 이렇게 순탄하게 흘러갈 리 없어. 이놈의 인생은 한시도 날 가만히 두지 않는다고. 역시 난 재수없는 놈이야.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못 벗어나는 놈이라고 내가. 남편은 술까지 먹어서 감정적으로 더욱 제어가 안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신세 한탄하며 눈물을 쏟았죠. 너무 서럽게 울면서 속상해하니까 제가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군요. 되려 자책하는 남편에게 괜찮다며 위로만 건넸죠. 괜찮아. 이번 일로 인생 다 끝난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까지 자책하고 그래?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 거지 뭐. 물론 그동안 악착같이 아껴가면서 모은 돈이라 속상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쩌겠어? 이미 일은 벌어졌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가 이렇게 술 마시고 속상해한다고 잃은 돈이 다시 생겨나는 것도 아니잖아. 나한테 더 미안해서 이러는 거면 나는 괜찮아. 엎어진 일이니까 깨끗하게 인정하고 털어버리자. 돈이야 또 열심히 모으면 되지. 아무리 옆에서 괜찮다며 남편을 달랬지만 남편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술을 잔뜩 취해서 오는 와중에도 핸드폰으로 주식시장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닥을 친 그래프를 보며 어찌나 서럽게 우는지 달래느라 해먹었어요. 시간이 지나니 울다가 픽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남편 해장시켜주려고 식사 준비한 뒤 남편을 깨우러 방에 들어갔죠. 그런데 남편이 일어나서 핸드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자기 일어났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뭐해? 핸드폰을 슬쩍 보니 또 그놈의 주식 그래프였습니다. 주식 때문에 속상해서 슬퍼 마신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또 주식부터 찾고 있는 꼴에 울컥 화가 나더군요. 자기 지금 뭐하고 있어? 일어나자마자 또 주식 들여다봐? 아니 어제 그렇게 서럽게 울어놓고 주식 그래프를 보고 싶냐고. 속상하니까 그러지. 생각할수록 아쉽고 아깝잖아. 그냥 훌훌 털어버려. 계속 그런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
그쯤 하고 다시 열심히 모으자. 어느 세월에? 어느 세월에 다시 돈을 모으냐고? 난 이렇게 쉽게 포기하기 싫어. 자기랑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쉽게 털어버리냐고. 자기는 그게 쉬울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야. 비록 이번에는 실패했지만 두고 봐. 반드시 다시 일어설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다시 일어선다니? 자기 혹시 다시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야? 투자는 변수가 따를 수밖에 없어. 예측을 잘해야 했었는데 내가 뭔가 실수했나 봐. 아직은 투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잖아. 뭔가 할 때 늘 시행착오가 있는 법이니까 이참에 제대로 한번 되었으니 이제는 다시 실수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잃은 돈 다시 찾아올게. 나 믿지? 자기 정말 미쳤어? 뭘 어떻게 찾아온다는 거야? 자기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다 잊자. 실수고 뭐고 난 투자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어. 투자해서 돈방석에 앉았다는 사람들 이야기 들을 거 없어. 투자한다고 다 돈방석에 앉는 거 아니잖아. 따라서 한다고 다 쉽게 되겠어? 남의 돈 버는 게 그리 쉬운 게 아니야. 허황한 꿈 그만 꾸고 다 그만둬.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투자에 투자도 꺼내지 마. 알겠지? 저는 남편에게 다신 투자 같은 거 하지 말고 손 떼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쉽사리 제 말을 듣지 않았어요. 투자해서 잃은 돈에 무척 분노해하면서 바보 같다며 본인을 자책하고 그러다 누구나 시행착오를 거쳐 성장하는 거라고 투자할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투자를 말리고 남편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저를 설득하기 바빴어요. 그래서 우리 둘은 대립하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계속 부딪혔습니다. 자기 나 몰래 돈 좀 모아놓은 거 있어? 내가 돈이 어디 있어? 자기랑 똑같이 저축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돈을 왜? 무슨 일 있어? 좋은 투자처를 찾았는데 투자할 자금이 없어서. 뭐? 기어이 투자하겠다는 소리야 지금? 자기야, 정신 차려. 그렇게 당해놓고 또 투자할 마음이 생기니? 오작 한번 미끄러진 것뿐이야. 그거 가지고 쉽게 포기한다는 게 말이 돼? 자네 새끼가 돼서 이렇게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 할 것 아니야. 이번에는 정말 확실해서 그래. 내가 들은 정보가 있단 말이야. 제발 나 한 번만 믿고 좀 도와주라. 어디 돈 갈 데 없을까? 장인어른 장모님께 좀 부탁해서 빌려보면 안 돼? 주식 대박만 터지면 이자까지 얹어서 바로 드릴 수 있어. 그 정보 또 그 사람한테 들었지. 자기 투자하는 거 도와준다는 사람. 그 사람이 또 뭐로 자기 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해. 여기서 다 그만두라고. 어떻게 우리 부모님에게 손벌릴 생각할 수 있어? 그것도 그놈의 주식 때문에? 주식이 왜? 그게 뭐 어때서? 주식은 말 그대로 우리 미래에 투자하는 거야. 더 큰 이득을 위해서 감수해야 한다고. 정말 확실한 정보를 얻었는데 아쉽게 포기하라고? 어떻게 그래? 난 못해. 죽어도 못한다고. 기필코 주식으로 대박 날 거야. 그래서 남들 보란 듯이 떵떵거리면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러니까 돈 좀 구해봐. 어? 자기 주변에 돈 빌릴 사람들 많잖아. 제발 그만 좀 해.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그놈의 주식으로 미쳐 날뛰는 남편. 제 만류에도 불구하고 고급 정보라며 꼭 투자해야 한다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하다 돈까지 구해오라고 저를 졸라댔습니다. 그런다고 제가 돈을 빌려다 줄 사람인가요? 병적으로 주식에 집착하는 남편에게 이런 한 푼 빌려다 줄 수 없었습니다. 주식으로 대박 나려는 헛된 욕망을 제가 끊어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안 된다고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일이 터져버렸어요. 자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집문서 가지고 뭐 하려는 건데? 이거라, 나 얼른 나가봐야 해. 그러니까 어디를 가냐고. 갑자기 집문서를 왜 가지고 가냔 말이야. 무슨 일이 있는지 허겁지겁 집에 들어와서 급하게 서랍을 뒤지더니 집문서를 들고 나가려는 남편.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불안한 마음에 앞길을 황급히 막았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빨리 가봐야 한다며 저를 밀쳤고 저는 남편이 허튼 짓 할까봐 걱정되어 필사적으로 말렸어요.
그러다 결국 남편은 힘을 써서 저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걸리직거리지 말고 비키라고. 다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란 말이야. 자기야, 왜 이래? 우리 집 문서로 뭐 어쩌라고? 자기 혹시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지? 그렇지? 저는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짙은 한숨을 내뱉더니 제게 제발 본인을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제발 나 좀 믿어주라. 이번 주식만 투자 잘하면 우리 돈 걱정 없이 한 방에 일어설 수 있어. 정말이야. 내가 다 알아보고 하는 투자라니까. 무조건 터지는 주식이니까 소액으로는 어림도 없어. 큰 한 방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봐. 얼른 은행 가서 대출 받아야 한다고. 대출이라니? 우리 집 담보로 대출이라도 받겠다는 거야? 그놈의 주식 때문에? 자기 정말 미쳤어? 대체 그깟 주식에 뭐라고 대출까지 받아서 이러는 건데. 왜 이러긴. 잘 살아보려고 그러지. 그럼 나보고 뭐 어떡하라고. 넌 죽어도 투자하는 거 안 된다며. 돈도 안 빌려다 주잖아. 별 수 있어? 집담보로 대출 받는 수밖에. 나 너무 원망하지 마. 이게 다 앞으로 자기랑 우리 아기랑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이러는 거야. 나도 마지막으로 발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믿고 이해해주면 안 돼? 한 번 실수했다고 나 무시하지 마. 나 이 집안의 가장이고 기둥이야. 이깟 걸로 무너져서 너한테 무시당할 만큼 미친놈 아니니까. 집에서 얌전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성공해서 보여줄게. 필사적으로 남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제게 남편은 참으로 냉정했습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져 보려고 버텼지만 남편의 힘을 막기 어려웠어요. 결국 저를 떼어놓고 집 문서를 든 채 집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죠. 저는 그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려